물 치료의 핵심이다. 벤벤겔리지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원장 감수. 만성 탈수를 이해하게 되면 천식,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변비, 비만, 위궤양, 편두통, 류머티스, 요통, 뇌졸중 모든 건강 문제의 원인과 치료가 분명해질 것이다. 물병자리 이 귀한 책을 읽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탈수와 질병 9번째. 다음은 4차원의 요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지속적인 탈수에 의해 유발되는 증상들이다. 탈수로 인한 손상은 서서히 몸을 침식하게 되며 이들 손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특유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특유의 방법들은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증상에 따라서 판별되고 분류될 수 있다. 의학계의 주류 거리 기구들은 이러한 증상들 탈수 상태에 대해 원인 불명의 질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더불어 몸이 자신의 탈수 상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듣기 힘든 전문 용어들을 새로이 창조해냈다. 그러한 전문 용어의 창조는 마치 그들이 다양한 탈수 증상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지침을 통해 치료해도 된다는 면허와도 같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다. 비만, 오베시티, 비만, 혈액순환 내의 저밀도 콜레스테롤 상승, 중성지방 상승, 동맥 내의 콜레스테롤 플라크 형성, 관상동맥혈전증, 골다공증, 골관절염, 심부전, 뇌졸중의 반복, 소아당뇨, 알츠하이머, 다발경화증, 루게릭병 혹은 근육위축성 측방경화증, 근육퇴행 위축, 파킨슨병, 피부경화증,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현대과학을 기반으로 한 의학의 역사를 통해 처음으로 인체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발견되었다.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들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발견되고 공개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탈수를 막아야 한다. 앞에 열거한 증상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거론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비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 외의 증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게 될 것이다. 비만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우선 인체의 탈수와 과식과의 관계를 깨닫는다면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그동안 쌓인 지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하지만 좋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제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도한 초과 과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지방대사가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시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보다 날씬한 자신의 모습을 새겨두는 것이다. 살을 뺀 자신의 몸을 떠올려보자. 그 모습을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두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갈망을 뇌에 계속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먹는 습관과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감각이 있다.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감각으로 흔히 공복감이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갈증에 대한 감각이다. 둘 다 같은 부위에서 느껴지며 똑같이 히스타민에 의해 유발된다. 이 두 가지 신호는 혼동되기 쉬우며 사실상 목이 마른 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기 쉽다. 우리는 입안이 마르게 될 때만 목이 마른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입안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 탈수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강 건조 신호로 수분 섭취가 요구되는 것은 탈수 증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서 흔히 과식 후에 나타나곤 한다. 과식 후에 나타나곤 한다. 공복감과 갈증 감각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다. 일부 동물들은 이 순서를 지키고 있다. 그들은 수분 함량이 많은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른 아침 물이 있는 곳부터 먼저 들른 다음에야 들판으로 나가 풀을 뜯는다. 인간은 이와 반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흔히 음식을 먹고 난 뒤에야 물을 마시곤 하는 것이다. 때로는 고형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유효 성분이 다 소모되어 몸이 완전히 탈수되고 나서야 물을 마시기도 한다. 나는 이것이 비만의 근본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비만한 사람들은 히스타민의 수분에 대한 요구를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만족시킨다. 음식 역시 아데노신 3인산 ATP로 전환될 뿐 아니라 미래 혀의 미각 감지 기관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물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의 ATP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이다. 음식으로 뇌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당뿐이다. 하지만 섭취되는 음식은 뇌 전체에 필요한 양의 5배에 달한다. 결국 순환적인 음식물의 20%만이 뇌에 공급된다. 나머지 80%는 당을 실은 채 지방세포를 포함한 다른 조직들에게로 가게 된다. 이들 지방세포는 당을 지방 형태로 저장한다. 따라서 에너지의 청정 공급 원인 수력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내가 물을 원할 때마다 음식을 섭취할 경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많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탈수나 몸의 정신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히스타민의 이러한 반응 공정은 애초의 단순한 수분 요구에 대해 과식으로 대처하게 되는 근거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몸의 탈수는 비만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만은 대개 고혈압과 연관되며 결국 나중에는 당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당뇨에 대한 지식은 비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식사하기 30분 전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30분마다 2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 물을 원하는 생리작용과 음식을 원하는 생리적 작용이 구별되기 30분 정도 전에 물을 섭취한다.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꼭 음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음식을 먹게 된다. 음식 섭취량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먹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도 바뀌게 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됨에 따라 살을 찌게 하는 탄수물보다 단백질을 찾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의 바람직한 단계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없애는 것이다. 물의 섭취를 늘린 것만으로도 불었던 몸무게가 일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3주 이내로 3kg 내지 6kg 정도의 체중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몸무게의 감소는 직결된 부종액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부종액은 핵심 세포로 수분이 전달되는 체계를 거꾸로 조정하기 위해 조직 내에 축적되는 것이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호르몬에 민감한 지방 연소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면 더욱 현저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체중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 인구의 37%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제 아이들까지 더 점점 비만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40만 이상의 사람들이 비만에 의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살인적인 질병은 적절한 수화와 더불어 예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치료할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의 소집과 축적은 탈수의 주요 합병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합병증은 공복감을 갈증 감각으로 혼돈하면서 물을 마시는 대신에 음식을 먹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뇌의 기능은 수력전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청정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한다.
음식에서 생성되는 오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강요될 경우 이 에너지의 20%만이 뇌에 당도한다. 움직이거나 운동하거나 에너지 소모적인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 한 그 나머지의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된다. 지방이 형성되어 저장될 경우에 그 지방은 오직 특별한 화학적인 명령에 의해서만 파괴가 시작된다. 지방군의 효소인 리파제는 지방 덩어리를 작은 지방산 입자로 변환시켜 근육이나 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리파제의 활동을 자극하는 것은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일부 호르몬들이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 교감신경계의 아드레날린이다. 한 잔의 물이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교감신경계를 자극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됨에 따라 저장된 지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처가 체중은 극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체중 감량은 다른 방식의 식이요법이나 칼로리 섭취 제한보다 더 안정적이고 영구적이다. 지방연소 효소는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육체활동 호르몬에 민감하다. 이들 호르몬은 근육이 활동할 때 생산되어 그들의 주식인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좋다. 나는 몇몇 사람들이 수분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늘리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10kg에서 2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1년에 130kg을 줄인 남자도 보았고 16개월 만에 137kg을 줄인 사람도 보았다. 한 사람은 늘어진 살을 제거하기 위해 2번이나 수술을 해야 할 정도였다. 나이의 지침에 따라서 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증거들을 뒤에 소개할 것이다. 내 방식의 체중 조절에는 대단한 식이요법이 필요하지 않다. 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인체 자체의 선별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체 요구를 판단하는 선택 감각을 포함하여 모든 신체 감각이 예리해지는 데에 따른 결과이다. 근육활동과 호르몬에 민감한 리파제 자극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스웨덴에서 밝혀졌다. 몇 년 전 스웨덴 육군은 3주 행군 주어진 한 중대의 군인들에게 실지 실험을 했다. 휴식 시간마다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행군이 군인들의 생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들을 했다. 그들은 동일한 호르몬에 민감한 리파제가 행군 1시간 동안의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12시간 동안 활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걸을 경우에 축적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즉 효소의 활동이 24시간 내내 훨씬 더 뚜렷하게 측정될 수 있었다. 요컨대 실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매일 2번의 걷기를 통해 몸을 24시간 내내 지방 연소 모드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도 걷기는 포함되어야 한다. 극적인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물이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성공담을 다음의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애하는 벤맨 박사님께 저는 지금까지 과체중 상태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었답니다. 어느 가정에나 비만 어린이가 있기 마련이듯이 저도 그런 비만 아였거든요. 단지 뼈대가 굵을 뿐이라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물치료에 관해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얼음 냉차나 콜라를 마시는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로 빼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오로지 몸무게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는 45kg 정도를 뺐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나 알고 있던 비만 어린이가 아니랍니다. 하지만 몸무게를 줄이는 것 외에도 언제나 따라다니는 산역류 증세가 없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먹기만 하면 의뢰 병이 나곤 했던 음식들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한 의뢰 그러려니 하고 여겼던 기아리도 더 이상 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게다가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랍니다. 이제 기운이 생겨서 전에는 금방 지쳐서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변현 박사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체의 적당한 소화와 약간의 염분 섭취와 운동을 통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급격한 식이요법보다 훨씬 신중한 방법이다. 과격한 식이요법과 오직 체중 감량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의 합병증은 필수 성분들의 불균형한 섭취로 인해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다. 청정 에너지의 주요 원천으로서 물이 좋은 점은 얼마가 초과되든 모두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지방은 여러 단계를 거쳐 연소된 뒤 폐 속에서 이산화탄소로 변환되어 죽게 된다. 2001년 9월 4일자 여성 세계 잡지는 물질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관해 물의 극적인 효과를 소개하는 표지와 함께 2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기사는 혁명을 예고하는 의학의 신발견, 체중을 줄이는 새로운 물치료, 1.9리터 이상 물 마시기 법 배우기라는 표지로 소개되었다. 표지를 장식한 TV 드라마 내 모든 아이들의 스타 피놀라 휴즈는 식이요법 없이 14kg을 감량했다. 여러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기사는 라디오 토크쇼의 진행자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18kg을 감량하여 신체 사이즈를 크게 줄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군살만 뺀 것이 아니라 혈관, 피로, 관절통, 두통까지도 모두 한꺼번에 없앨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미국 어린이들은 놀라울 정도의 체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 비만이 매스컴과 정부 내의 쟁점 사안이 되고 있다.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 발병형 당뇨로 알려진 제2유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똑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즉, 다양한 즉석식품을 권장하는 식품업계의 끊임없는 광고가 과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물 대신에 가당 음료를 마시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혀끝에 느껴지는 모든 유행의 단맛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된다. 인슐린은 체중 증가를 부추기는 호르몬이다. 즉, 지방세포를 자극하여 음식물 속의 당과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참고로 체중 감량에 있어서 염분의 중요성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몸이 탈수되어 체내의 수분 보유량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 그를 위해서는 세포 외부의 수분 함량을 확장시킬 염분이 있어야 한다. 탈수 상태의 신체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염분을 얻고자 한다. 결국 염분에 대한 이러한 추구는 과식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물은 날씬한 몸매를 가꾸어주고 앞에 열가한 질병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천년 예방의약품이다. 이러한 물의 효력에 일말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다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탈수는 체내에 물이 부족함을 뜻한다. 이는 곧 물이 몸의 다양한 부위에 당도할 시간과 이유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체내의 유효 수분에 대해서 배급 체계가 실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상당히 건조해진 부분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취업적으로 혹은 국부적으로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이들 부위에는 흔히 통증이 유발되며 결국에는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체내의 탈수 영향을 사업상의 현금 자금의 부족과 비교하는 것 또한 상황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면 모든 분야의 사업이 크건 작건 간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 외식이 줄게 되면 식품 생산 업체들은 겨우 살아남기에 급급하게 된다. 건축업계가 위축되고 금융계는 부도로 몸살을 앓게 되고 자동업계에는 손실을 입게 되고 관광 여행업계가 파산하는 등등의 일이 일어난다. 내가 물 분배에서 우선권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세포는 새로운 딸세포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세포는 일회성 생명체들이다. 내 세포가 죽게 되면 어떤 세포도 그들을 대신하지 못한다. 탄생에서 지금까지 동일한 세포가 교육을 받고 개명되어 몸의 일상 기능을 조절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내 세포가 고통받거나 손상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 체중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들에게 전체 선원의 20%가 할당된다.
탈수는 또한 간과 그 주요 제조 시스템의 손상을 이야기한다. 간은 체내의 최고 핵심 요소들을 많이 제조하고 수출하는 중심지이다. 동시에 화학적인 부속물을 해독하기 위한 중심지이기도 하다. 간이 탈수되면 많은 기능들이 소실되며 몇몇 기능은 영구적으로 소실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몸의 이동 시스템인 근육과 관절 역시 탈수 상태에서 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 비만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만, 죽음을 부르는 탈수의 병을 추천한다. 자, 10번. 탈수와 뇌 손상. 신경계의 질병은 너무도 파괴적이어서 일부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 파괴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이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르게릭병, 다발경화증, 반신불수, 상반신이나 하반신의 한쪽 마비, 실어증, 자폐증, 주의력 결핍증, 간질 등등 그들 증상의 참혹성에 대해서는 굳이 천재가 아니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증상 가운데 일부는 몸의 지속적인 탈수에 의해 야기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사고나 부상의 결과가 아니라 서서히 굳어지게 되는 퇴행성 증상이다. 이들 증상이 얼마나 쉽게 예방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치유될 수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신경내에서의 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최적의 수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뇌 질환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물이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평균적인 인간에게 있어 뇌의 무게는 1.4kg 정도이다. 뇌가 85%의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 반해 그 밖의 모든 유조직, 뼈나 연골이 아닌 조직, 세포는 약 75% 정도의 물 함량을 가지고 있다. 뇌는 수분의 소실에 극도로 민감하다. 단 1%의 수분 소실에도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 단 84%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채 오랫동안 탈수 상태에 있게 될 경우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뇌 속의 신경세포는 일회성 생명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체내의 다른 세포들과는 달리 그들은 딸세포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뇌세포에 미치는 탈수의 영향이 신경세포에 손상을 입힐 정도가 되면 영구적인 상흔이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다. 뇌는 물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히 얻기 위해 전체 체중의 약 15%에 해당하는 무게에 비해 약 20%의 순환을 할당받는다. 더구나 혈액이나 혈청과는 다른 특별한 액체가 언제나 뇌를 적시고 있다. 뇌의 모세혈관은 이렇듯 고도로 특화된 정밀한 액체 성분을 만들어낸다. 이들 모세혈관의 대부분은 뇌의 커다란 방 내부에 들어있다. 그들이 특별한 뇌를 위해 만들어내는 이 액체는 뇌적수액이라고 불린다. 이 액체는 염분 성분이 비교적 많은 데 비해 칼륨은 적게 함유되어 있다. 뇌를 담고 있는 이 액체는 두개골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는 보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머리를 재빨리 돌리거나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뇌를 둘러싼 이 액체가 뇌의 흔들림을 방지하기도 한다. 뇌의 모세혈관은 뇌세포가 끊임없이 일하는 가운데 배출해내는 독성 폐기물을 거르고 내보내는 일도 한다. 뇌세포는 24시간 내내 일을 쉬지 않는다. 몸은 잠들어도 뇌는 잠들지 않는다. 뇌혈관 장벽. 뇌는 혈액의 구성 성분에 기복이 있을 경우에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받는다. 다른 부분의 모세혈관과는 달리 뇌 모세혈관은 요소들의 자유로운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벽이 있어 어떠한 침투도 받지 않는다. 뇌의 모세혈관 벽은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다. 뇌측 혈액 순환에 이르러야 하는 모든 것은 모세혈관 내벽의 세포를 통해 고도로 특화된 특별 메커니즘에 의해 운송되어야만 한다. 뇌 모세혈관은 뇌가 들어있는 공간 내로의 물질의 반입을 조절하는 여과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뇌는
혈액 구성 성분의 갑작스런 변화로부터 언제나 보호받게 된다. 뇌의 모세의 혈관 관계는 안전장치 없이 뇌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자 천연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 장치를 일컬어 뇌혈관 장벽이라 한다. 탈수는 뇌혈관 장벽의 파괴를 야기할 수 있다. 뇌혈관 장벽의 보호 방패를 손상하는 파괴는 어떠한 것이든 대다수 중추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된다. 이 장벽이 손상되면 아주 극미한 출혈에 의한 고형 폐기물이 다발경화증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대다수 신경학적인 장애의 특질인 플라크로 변환하게 된다. 뇌 속에 늘어놓은 편두통에서도 이와 똑같은 공정이 일어난다고 본다. 상이한 기관과 조직에서도 몸의 민감한 부분을 수화시키기 위해 똑같은 비상수단이 일어날 수 있다. 창자 윗부분 속에서의 출혈이나 근육 조직 내의 출혈이 있을 경우 그 혈액량의 94%는 물이며 이 물은 즉시 순환 속에 재흡수된다. 이러한 유형의 신장과 폐 속의 극미한 출혈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이 두 기관 모두가 다시 일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만이 몸이 이미 탈수된 상태에서 이들 기관의 필요를 충족할 만한 신선한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의 유일한 논리적인 공정이다. 폐와 신장에서의 이러한 극미한 규모의 출혈 공정은 폐신장 증후군이라는 독특한 증상으로 판별된다. 자가면역 질환 가운데 하나인 루푸스에서도 똑같은 공정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출혈이 장관 내에서 보다 큰 규모로 보다 자주 일어날 경우에는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지게 된다. 같은 공정이 피하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자반병, 피하의 출혈로 인한 자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는 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생긴다. 출혈성 궤양의 경우 대단히 많은 양의 혈액이 장관내로 쏟아지게 된다. 이때 혈액 속의 수분은 혈액의 과다 농축과 그에 따른 무서운 합병증인 뇌나 그 밖의 부위에서의 강금연 혈액 응고를 피하기 위해 재흡수된다. 나는 3,000건이 넘는 위궤양을 오직 물로만 치료하면서 장관내의 이러한 출혈 현상을 깨달은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 환자들이 출혈성 궤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얼마 후에 장관내의 출혈 과정에 대한 연구 끝에 앞서 설명한 바 있는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당시 나는 시간당 230ml의 강한 설탕물로 출혈이 멈출 때까지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 경우에 내가 설탕을 사용한 이유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뇌에 훨씬 강한 농축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애초의 가정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설탕으로 인해 분비되는 인슐린의 영향으로 조직 와해 메커니즘을 조직 형성의 생리 기능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 효과가 있었다. 출혈은 아주 빨리 멈추었다. 출혈이 멈추고 난 다음에는 단순히 물만을 사용했다. 나는 뚜렷한 이유 없이 출혈을 치료하는 데에 이 방법을 권하고 싶다. 이러한 조직 내의 극미한 출혈 과정은 맥관염이라고 한다. 바스쿨라이티스, 맥관염이라고 한다. 신경전달 물질과 탈수. 신경전달 물질은 뇌 화학물질로서 암호화 정보의 통과 수단인 여러 신경망의 이런저런 신경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된다. 체내의 신경계는 한 국가 내에서 각지에 송전을 하고 서로 연결하는 케이블과 유사하다. 각각의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은 전신 부호와 파장을 다르게 함으로써 서로 구별된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경계에 쓰이는 서로 다른 화학물질들이 각각의 뇌 중추의 활동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50년 전까지 과학자들에게 화학전달 물질의 메커니즘과 역할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 화학전달 물질들은 이런저런 신경들 사이에서 혹은 신경과 그 통제와 명령을 받는 근육섬유 사이에서도 정보를 옮길 수 있게 한다. 수많은 아미노산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가 특정 효소에 의해 세포 내에서 파악이 되면서 그 부산물들이 화학 전달 물질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정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몇 문장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설명하게 될 내용은 어째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산물인가에 대한 이유이다. 각 가정에 연결되는 케이블 방송망 덕분에 통신회사의 케이블 방송 배급사가 그들의 전송망을 통해 그 외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은 가정 내에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이나 그 외의 정보 시스템과 통신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들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전송망을 멀리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전송망이 서로 다르게 암호화된 정보를 통과하는 데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그들이 할 일은 오로지 전자기 에너지의 특정한 파장 범위 내의 정보를 담는 것뿐이다. 케이블을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전기적인 파동의 다양한 범위와 결합을 통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덕분에 특별히 앞선 통신 능력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정보가 발생되는 근원지와 사용자 간의 효과적인 통신과 전달에 의해 미래 사회의 진보와 발전 속도가 결정된다. 그에 따라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대응을 채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정보 꾸러미들이 동시에 같은 전송망을 통해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 전 진보와 더불어 미래의 사회 진보를 위한 단단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인체는 신경 내의 정보 전송을 위해서 그와 똑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그 공정을 축소하고 전기적 파동과 더불어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신경세포는 이런저런 이름의 화학물질이 신경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내어 신경종말에 저장한다. 그 다음 전기적인 파동의 화학물질들이 저장된 채 전기적 촉발 장치에 의해 방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신경의 벽을 따라 전해진다. 전기적 파동은 동일한 꾸러미 속에 포장된 다른 신경들과 공유되지 않은 채 혼자서 신경벽을 따라서 이동한다. 목적지까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배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경은 원통형의 독특한 외부 절연층을 가지고 있다. 그 절연층은 주로 콜레스테롤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의 여러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신경장애의 경우 신경절연체의 소실이 가장 큰 발병 요인이다. 바로 이 절연층에 대한 손상에 의해 일부 특정 상황에서 다발경화증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증상들이 야기되는 것이다. 신경계 내의 정교성을 말해주는 또 다른 사실은 밖으로 나가는 정보가 체내의 다른 부분에 생성되어 들어오는 정보에게 별도의 신경을 통해 전해진다는 점이다. 통증이나 열, 추위, 냄새, 습기, 소리, 빛, 침침한 빛의 방사 등에 대한 감각은 들어오는 정보이다. 신경종말에서 사용되는 상이한 화학물질들은 주요 기능에 대한 중앙 기지의 방침을 확인한다. 수많은 주요 신경계와 보조 신경계가 화학적으로 조작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는 5개의 주요 신경그룹이 있다. 이들 그룹은 다음과 같다. 세로토닌계, 화학작용의 전달물질로 세로토닌족을 사용한다. 히스타민계, 화학전달물질로 히스타민을 사용한다. 아드레날린계,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을 그들만의 특징적인 화학전달물질로 사용한다. 콜린계, 이들의 화학전달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아편계, 엔돌핀과 엔케팔린, 뇌하수체에서 만드는 진통물질을 화학전달물질로 사용하며 체내의 통증 감소에 관여한다. 이들은 인체 내에서 가장 고도로 특화된 최대 규모의 통신 업체들이다. 보도 작고 활동적인 많은 통신 시스템들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주 시스템에 대한 보조 서버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다. 이들 보조 서버들 가운데 2가지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들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산의 일종과 글루타민산염을 뇌 속의 전달물질로 사용한다. 이들에 대해 언급하는 데에도 한 가지 의도가 있다. 다른 신경 전달물질들은 복잡하게 제조된 뒤에 신경 종말에
배포되었다. 사용되는 반면에 아스파르트산, 글루타민산염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러한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일부 재생산 시스템의 상태를 조절하는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는데 이 뇌세포는 성장 상태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스파르트산은 아스파테임에서 승인한 인공감미료의 직접 부산물이다. 이 아스파테임은 약 5천여 가지의 다양한 제조식품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인공감미료이다. 인공감미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인공감미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짜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섭취 후에 90분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탐하며 평소에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그 결과로 몸무게가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스파테임은 또한 유해한 역효과와 더불어 체내의 통신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일부 당뇨 환자들에게는 설사와 장출혈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스파테임은 장내에 흡수되기에 앞서서 포름알데히드와 메틸알코올을 배출한다. 배출되는 양은 탄산 음료나 음식의 사용량에 따라서 좌우된다. 포름알데히드와 메틸알코올은 시신경 손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실명을 야기할 정도의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인공감미료의 사용에 따르는 또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은 뇌 속의 종양 형성이다. 플로리다 웨스트 판비치의 H.J. 로버츠 박사는 아스파테임의 역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온 헌신적인 의사이다. 그는 소위 아스파테임 질환으로 스스로 일컫고 있는 수많은 증상들을 확인한 바 있다. 2002년 6월 의사와 환자를 위한 타우젠더를 내는 기고를 통해 로버트 박사는 아스파테임이 야기되는 신경학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120명의 환자 가운데서 43%가 두통을 앓고 있으며 그 밖에 현기증, 비틀거림이 31%, 기억상실이나 혼돈이 31%, 졸음이 13%, 심한 관절 격렬이 11%, 가벼운 관절 발작과 건망증이 3%, 심하게 어눌한 말투가 10%, 손떨림 등의 부들거림이 8%, 심한 활동 항진의 다리 떨기가 6%, 불규칙한 안면 통증이 6%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환자의 식단에서 문제의 감미료를 중단하고 나자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일부는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고로 메틸알코올과 포름알데히드가 뇌 세포의 시신경에 끼치는 손상은 회복될 수 없다. 무섭네요. 이거 무섭네.